내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셨다. 나는 엄마와 살게 되었고 아빠는 조부모님 댁에 가서 살았는데 매주 할아버지 댁에 가서 과외를 받았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지금 아빠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나 역시 엄마와 특별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이 비밀을 써리모에게만 고백해 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아빠는 부동산 재벌이다. 강의도 하고 계시다. 우리 부모님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술을 하셨다고 한다. 시술하기 전 누구의 문제인지 검사를 받아보니 아빠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어려웠다고 들었다. 아빠는 골초였는데 아이를 갖기 위해 담배도 끊고 운동을 하며 건강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이 없어서 나를 입양했다고 한다. 나는 감사하게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부족한 것 없이 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다. 그런데 부모님은 부부싸움 횟수가 많아지고 내가 대학 입시를 보기 몇 달을 앞두고 이혼하셨다. 아빠도 부잣집 아들이지만 엄마도 아빠 못지않게 부잣집 딸로 알고 있다. 양가 조부모님이 넉넉하게 지원해 주신 덕에 나는 학군지에서 살면서 교육받을 수 있었다. 아빠는 이혼 후 할머니 댁에서 살면서 사무실에 출근했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할아버지 댁에 가서 과외를 받았다. 아빠의 지원 덕분에 나는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엄마는 내 생일인 2월 말에 외식을 하면서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빠 또한 입양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정말 모르고 있었다. 아빠의 여동생들은 아빠를 입양한 후에 태어난 것이니 할머니의 친자녀가 맞다고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빠와 할머니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했다. 할머니는 아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고 그 일은 나를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알게 되었다고 했다. 때는 추석이었고 나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가서 명절을 보내는데 밤이 되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고 했다. 엄마는 그때 방에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문 앞까지 가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하마터면 소리 지를 뻔했다고 했다. 아빠와 할머니는 일을 치르고 있었고 둘은 너무도 익숙해 보였다고 했다. 나는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리 피가 안 섞여도 모자지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는 엄마가 그 장면을 봤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할머니 댁에 갔다 온 날은 유독 피곤해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엄마는 내색하지 않고 지냈지만 여자로서 수치심이 느껴졌고 참다 못해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아빠는 할머니 댁으로 들어갔고 나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으니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외 지원을 해준 것이었다. 미성년자인 나를 공식적으로 면접하기 위한 방법으로 할머니 집에서 과외를 받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빠와 할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나에게도 이상한 마음이 생겼다. 내가 잘 클 수 있도록 키워준 엄마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빠를 아들 이상의 감정으로 대하는 할머니의 모습도
오버랩 되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후 부담 없는 1학기를 보내고 있었다. 철이 없게도 공부하기 싫은 날은 땡땡이를 치고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기도 했다. 엄마는 그런 날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속에 탈이 나지 않는지 걱정하셨고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해장국을 끓여주셨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과외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카락에 묻은 물기를 털고 있는 엄마를 보고 멘무기가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엄마는 내 모습을 본 듯했고 나는 방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엄마는 얼른 옷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차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러지 말고 가볍게 맥주 마시고 자자고 했다. 엄마는 냉장고에서 맥주와 안주거리를 꺼내와서 식탁에 앉았다. 엄마는 오늘따라 술이 땡겼는데 혼자 마시기도 애매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수다를 떨었다.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 귀여워서 미안하지만 아빠 얘기 좀 해도 되냐고 물어봤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고 결혼할 때 문제 없었냐고 물어봤다. 엄마는 안 그래도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야 털어놓겠다고 하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부족한 게 없는 신부감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이유 없이 엄마를 너무 미워하더란다. 특히 아빠 앞에서 말할 때와 엄마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것이 달랐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랑 둘이 얘기할 때 엄마를 그렇게 흘겨봤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 할머니와 아빠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할머니가 처음부터 엄마를 싫어하는 이유가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종교가 없었고 사주를 본 적도 없었는데 사주에 둘이 결혼하면 남편이 죽는다고 말을 만들어내서 극심하게 결혼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래도 아빠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둘의 관계는 이어졌다고 한다. 아빠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자기를 입양한 어머니와 남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가정도 유지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할머니는 유독 나를 예뻐하셨다. 그건 나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래도 엄마는 할머니와 아빠에게 적대감을 갖지 말라고 했다.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속이 탔으면 내가 성인이 되기 직전에 이혼 판단을 내렸을지 이해가 가기도 했다. 엄마는 나이에 비해 동안이었고 군살 없는 몸매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말이 이혼녀이지 조금 과장하면 총각과 결혼해도 괜찮은 외모였다. 대학생이 된 후 사실 엄마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있다. 난 앞으로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큰 고민이었다. 엄마는 점점 술에 취했고 그런데 말야 할머니랑 너희 아빠가 그런 관계인 게 너무 싫었는데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엄마는 이제 나를 남자로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꼬마였던 내가 어엿한 어른이 되니 부끄럽지만 너무 멋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사실대로 고백해야겠다 싶어서 엄마에게 갖는 내 마음이 어떤지 털어놨다.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같다는 것을 알고 일을 치렀다. 이제 엄마는 내 여자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하다고 고백했고 엄마는 내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울었다. 그런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고 우리는 밤새 한 자리에서 같이 잤다. 다음날 엄마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떴다. 엄마하고 어색하게 불렀다. 엄마는 어제 밤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혹시 후회하는 거야? 하고 물었다. 나는 다시 한번 엄마를 안아주며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아침을 차려줬고 얼른 학교에 가라고 퇴근했다. 점심시간에 엄마가 생각나 전화를 했다. 엄마는 나에게 보성씨 밥 맛있게 먹었어요? 라며 존댓말을 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행복했다. 난 그날 저녁에 장미꽃과 안개꽃을 한 다발 사서 집에 갔다. 엄마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림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엄마는 결혼할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꽃다발을 안겨줬고 엄마는 어서 오세요. 보성씨 하며 인사를 했다. 우리는 뜨겁게 포옹했고 엄마가 준비한 저녁상을 마주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먹는 시간이 아깝게 생각됐다. 우리는 너무 급했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엄마는 아직 가임기 여성이다. 우리는 엄마의 생리 기간에는 다른 방법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나는 최근에 모아둔 야동을 다 지웠다. 엄마와 사랑을 나누는 요즘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엄마는 요즘 약국에서 피임약을 사와서 매일 같은 사 먹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샀다. 그리고 반지도 샀다. 들뜬 마음으로 서둘러 집에 엄마에게 선물을 드렸더니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내가 선물한 옷을 입고 수줍은 표정으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다. 엄마와 나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엄마에게 준비한 커플링을 껴드렸다. 엄마는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런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만히 안아드렸다. 결혼 생활 내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엄마가 나 때문에 웃는다. 그런 엄마를 평생토록 사랑할 생각이다. 성북동의 한 고풍스러운 저택. 탁 트인 발코니에서 커피를 훌쩍이던 두 여인은 가을 햇살 아래 어쩐지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한쪽에는 우아한 베이지빛 원피스를 입고 조신하게 앉아있는 현숙. 그 맞은편에는 형형색색의 스카프와 화려한 귀걸이로 자유로운 영혼을 표출하는 옥순이 있었다. 현숙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고 옥순은 짙은 루즈를 바른 입술로 컵 가장자리를 닦으며 장난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래서 말인데 옥순이 입을 열었다. 지난주에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 얘기했었지? 정말 괜찮더라니까. 운동을 해서 그런지 힘이 장난이 아니야? 나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니깐. 호호. 그래? 현숙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어딘가 초점이 흐린 눈빛은 다른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다. 옥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현숙을 바라보았다. 뭐야, 나한테 집중 좀 해봐. 너 무슨 고민 있는 거 아냐? 현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다. 옥순아, 나 요즘 많이 외로워. 그 한마디에 옥순의 얼굴에는 흥미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그래서 바람이라도 피워볼까 생각 중이야? 뭐? 옥수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의자의 등을 기대었다. 이런 말 할 줄은 몰랐네. 대체 무슨 일이야? 영수 씨랑 무슨 문제 있는 거야?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사실 우리 리스 부부로 지낸 지 꽤 됐어. 옥수는 한 손으로 턱을 괴며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얼마나 됐는데? 현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3년도 훨씬 넘었지. 뭐라고? 옥수는 놀란 표정으로 현숙을 바라보았다. 벌써? 넌 아직 한창인데 영수 씨도 참.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현숙은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냥 서로 노력도 안 하게 되더라. 요즘 40대는 여자 인생의 성숙이야. 어떻게 참고 살아? 성숙이? 현숙은 피고쓰며 옥순을 바라봤다. 넌 항상 이런 표현이 참 저질스러워. 저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현실이야. 암튼 많이 찾게 되는 시기는 맞잖아. 옥순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차라리 나처럼 이혼을 해. 요즘엔 3명 중 1명은 이혼한다잖아. 이혼이란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럼 몰래 애인이라도 만들어. 옥수는 장난스럽게 현숙의 손을 잡으며 눈짓을 했다. 내가 괜찮은 사람 1명 소개시켜 줄까? 건장한 남자로다가. 현숙은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건장한 남자라. 말만으로도 설레긴 하네. 그런데 겁나기도 하고. 아유, 융통성 없는 건 여전하네. 요즘 같은 세상에 애인 1~2명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 애인 없으면 팔불출이란 말도 있잖아. 현숙은 웃으며 대꾸했다. 뭐야, 팔불출 소리까지 듣는다고? 어머, 예.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야. 요즘은 바람 안 피우는 사람보다 피우는 사람이 훨씬 많아. 옥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한바탕 떠들다. 옥수는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의 전화를 받고 떠났다. 혼자 남은 현숙은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다. 영수와 현숙은 20년 전에 만났다. 당시 영수는 부모님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운영하며 홀로 살고 있었고, 여상 졸업을 막 끝낸 20살의 현숙은 그의 첫 비서로 일하게 되었는데, 회식이 끝나고 현숙이 그의 앞에 나타나 고백하면서 둘 사이의 교제가 시작되었다. 연애 1년 후 영수는 41세, 현숙은 21세의 나이에 부부가 되었다. 젊은 시절 이혼의 아픔을 겪고 혼자 살아온 영수는 현숙의 엄마와 고작 3살 차이 나는 나이였으나 두 사람은 주변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다. 결혼 직후 태어난 아들은 이제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기숙사에서 지내고, 영수는 회사를 키워 업계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했다. 그들은 성북동의 큰 저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운전기사와 가정부를 두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한마디로 10년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그들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온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역시나 나이 차이였다. 결혼 20년이 지나 영수는 61세가 되었고 현숙은 41세가 되었다. 영수가 57세가 되던 해부터 당뇨와 예혈관 질환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부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 이유를 전혀 모르던 현숙은 영수가 낯이 자신을 돌보듯이 대하는 것을 보며 그가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는다고 느꼈고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40대 초반에 현숙은 한창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나이였고, 60대에 접어든 영수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현숙을 만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숙은 부잣집 사모님답게 4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늘씬한 몸매와 미모를 꾸준히 관리하고 지냈기에 아들과 함께 외출할 때는 아들의 연상 애인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들을 정도였으니, 젊은 아내를 둔 영수는 이런 상황에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발기부진이 심각해졌고, 현숙에게 젊고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으로부터 멀어질까봐 걱정이 되어 마음이 불안해졌기에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밤일만 빼고 두 사람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현숙은 영수를 무척 사랑했고 그의 친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었기에 현숙은 항상 영수에게 의지하고 우러러보았다. 그래서 20년 넘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현숙에게도 한계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건강한 사내와 데이트하는 꿈을 자주 꾸기 시작하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영수는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차라리 현숙에게 남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조용하던 거실에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줌마가 서둘러 현관으로 달려가 인터폰을 받았다. 사모님,
오늘 오기로 한 사람인데요. 그래요. 어서 열어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난 현숙도 현관으로 갔다.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경태라고 합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사내를 보고 순간 놀란 현숙이었다. 자신을 김경태라고 소개한 사내는 30대 초반에 얼굴은 약간 험상궂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월등히 큰 185cm의 커다란 키였다. 한참을 올려다봐야 하는 것에 현숙은 아니, 키가 왜 이렇게 커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경태씨, 젊으신 분이 집안일이나 잡심부름같이 허드렛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뭐든지 잘 해낼 자신 있습니다. 경태는 아주 씩씩하게 큰 소리로 대답했다. 호호, 자신감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앞으로 잘해봐요. 네, 사모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아주머니, 이분 데려가서 지낼 곳과 이 집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세요. 네, 사모님. 경태씨라고 했죠. 저 따라오세요. 5년 넘게 집안의 허드렛 일과 운전기사를 해오던 홍씨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부사관으로 복무를 하다 다리를 다쳐 제대하고 직장을 구하던 중 영수의 집안 어른의 소개를 받아 일하러 오게 된 것이었다. 현숙은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었다. 영수는 밤 10시만 되면 목석처럼 잠들 뿐이었고 남자의 손길이 너무나 그리웠다. 눈을 감은 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던 내 머릿속으로 방금 전까지 함께 있던 다부진 체격에 경태 얼굴이 떠올랐다. 한 번은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넓은 정원에 심어진 많은 나무들을 혼자서 관리하느라 더운 날씨 탓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경태와 눈이 마주쳤다. 사모님,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바깥 바람 쉬며 커피나 한잔 하려고요. 사모님,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시네요. 더우니깐 밖에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네, 그럴게요. 저 양반이 방금 나 보고 아름답다고 했나. 그날따라 서슴없이 날 대하는 경태가 평소와 달라 보였던 것이다. 경태씨, 잠깐 안으로 들어올래요? 사모님, 저 지금 땀도 많이 흘리고 옷도 더러워서 좀 그런데요. 괜찮으니깐 들어와요. 말끝을 흐리며 가느다랗게 한숨 짓는 사모님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던 경태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숙은 미리 준비한 주스를 내밀며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한 잔 드세요. 어이구, 뭐 이런 것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며 벌컥 들이켰다. 사모님한테 이런 대접도 다 받아보고 너무 영광입니다요 라며 순박한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현숙은 속으로 경태가 겉모습과는 달리 아직도 이렇게 순박한 웃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그의 또 다른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 현숙은 잠시 경태와 더 이야기가 더 하고 싶어졌다. 경태씨,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이네요. 비결이라도 있어요? 경태는 그녀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 잘 대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제 성격이 원래 이래요. 긍정적으로 사는 게 최고잖아요. 그의 말에 현숙은 웃음이 터졌다. 긍정적이라. 경태씨 같은 사람을 보면 저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태씨, 결혼은 생각 없으세요? 당연히 생각은 있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어떤 여자가 좋으세요? 어이구, 저야 뭐 집안일 잘하고 아들, 딸 잘 놓는 여자가 좋지요. 호호, 그러세요. 그럼 선이라도 보시죠? 하하, 선은 많이 봤지만 여자들이 다 싫다고 가더라고요. 경태는 현숙이 수영장이나 요가센터를 갈 때마다 20분 일찍 나가 미리 시동을 켜두어 쾌적한 환경에서 탑승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현숙이 카페라떼를 좋아한 걸 알고 항상 준비를 해주었다. 그렇게 경태와 점점 친숙해져 갔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야릇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혹시 그가 내게 매력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부터 혹시나 그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갖는 짙은 상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저런 남자랑 살면 어떤 기분일까? 1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거칠게 살아온 그의 인생을 떠올리니 한순간에 얼굴이 붉어졌다. 사모님 앞으로 우편물이 왔는데요. 경태가 우편물과 함께 조그마한 상자를 현숙에게 내밀었다. 현숙은 놀라 이게 뭐예요? 어제 택배 직원이 두고 간 건데
제가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잊고 있었네요. 바로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만 가보세요. 현숙이 괜찮다는 말과 함께 경태에게서 자그마한 상자를 하나 넘겨받았고 경태는 일을 하기 위해 현관으로 향하였다. 도대체 이게 뭐지? 분명 자신에게 온 것임에도 발신자가 적혀있지 않았기에 현숙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뭐야, 이건.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던 현숙이 깜짝 놀라 한참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이내 거실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현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누구지?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야? 혹시 옥순이 장난을 친 건가? 왜냐하면 사진은 얼굴을 가린 남성의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자신에게 그런 사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옥순아, 너 혹시 나한테 사진 같은 거 보냈니? 아니, 난 아닌데 그런 거 보낸 적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그게 있잖아.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이상한 사진을 보내는 거야. 이번이 네 번째야. 도대체 어떤 사진인데? 그게 너한테 말하기도 민망하다 야. 왜? 이상한 그런 거야? 응, 분명 날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너도 알잖아. 내 주변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게, 혹시 너희 신랑이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이딴 걸 자꾸 보내는 거지.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현숙은 점점 화가 났다. 왜냐하면 사진이 올 때마다 그 수위가 점점 세졌기 때문이다. 그날은 어찌나 놀랐던지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에 땀이 다 나는 현숙이었다. 처음엔 사진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짐작도 되지 않았으나 현숙도 사진 속의 주인공이 경태가 안 할까 살짝 눈치는 채고 있었다. 분명 범인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 경태 씨는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요? 예촉이 고친다고 조금 전에 나갔는데요. 급하게 시키실 일 있으시면 바로 들어오라고 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시원한 커피나 한 잔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잠시 뒤 현숙의 발길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그녀는 단연간 가본 적 없던 별채의 방문 앞에 멈췄다. 경태가 지내는 곳이었다. 목적지에 다다른 현숙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려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특별히 볼만한 것이 없었다. 오래된 가구들과 구석에 쌓인 잡동사니들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내가 괜히 왔네. 현숙은 경태의 방을 훑어보다가 문득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게 느껴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경태를 마주치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머나, 현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현숙은 당황의 말을 더듬었다. 저기, 그러니까 경태씨,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당황한 현숙과는 달리 경태는 아주 침착해 보였다. 사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됩니다. 여긴 사모님 댁이니까요. 그래도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불쑥 찾아온 건 제 잘못이죠. 현숙이 변명하듯 말했다.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사모님이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현숙이 서둘러 말을 마치며 나가려 했지만 경태는 그녀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이건 아니죠. 사모님, 올 때는 마음대로 왔어도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가십니다. 현숙은 그 순간 무언가가 잘못될 것을 직감했다. 현숙은 다시 한번 경태의 옆을 피해 방을 나가려 했지만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순간 현숙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사모님,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경태의 목소리는 절절했다. 현숙은 잠시 동안 망설였다. 왜냐하면 진작부터 사진 속 주인공이 경태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숙은 경태로 인해 새로운 여자로 태어나고 있는 자신을 느끼며 그 순간만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가 경태였기를 바랐던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영수는
경세가 악화되어 더는 일상을 함께할 수 없었고 병원에 누운 채 현숙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 하루하루가 간절했던 시간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현숙아, 나는 너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래. 평생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사실 경태는 내가 너를 위해 선택한 사람이야. 내가 더 이상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너의 곁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싶었어. 그게 바로 경태였어. 그러니 죄책감은 가지지 말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래. 나 대신 경태와 함께 웃으면서 말이야. 영수는 그 말을 끝으로 세상을 떠났다. 편지를 읽으며 현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가운데 영수가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이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했다. 그 이후로도 경태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별채에서 생활하며 집안일을 거들었고 현숙과는 하루하루 함께 시간을 쌓아갔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경태 나이도 어느새 40을 넘겼는데 평생을 결혼도 포기한 채 내 곁을 지키는 게 정말 그에게 행복한 일일까? 경태가 늘 말하던 대로 그는 현숙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저 행복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숙은 알았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지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향한 그의 헌신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이제 그를 놓아줘야 할까? 현숙은 깊이 고민했다. 그녀는 영수가 남긴 편지와 경태의 모습을 떠올리며 답을 내리기로 했다. 어느 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경태 씨, 이제 당신도 당신의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경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었다. 현숙 씨가 괜찮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은 이미 여기에 있는 거려. 그 말에 현숙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영수의 편지처럼 그녀도 경태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놓아줄 준비를 해야 했다. 삶은 그렇게 서로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면서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임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대 초반에 접어든 남자예요.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정말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친구에게 정말 큰 신세를 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친구의 어머니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 생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지방 출신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시골이 아니라 정말 작은 깡촌이었죠. 학생 수가 많지도 않았고 환경도 열악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늘 너는 꼭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제가 모의고사 성적도 꽤 좋았고 그래서 제 가족들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서 욕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 말이에요. 결국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꽤 괜찮은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서는 제 공부를 돕겠다고 정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 서울에서 자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어서 제가 직접 발품을 팔아 자취방을 구했어요. 집에서 도움을 주긴 했지만 사정이 넉넉하진 않았으니까 학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저렴한 방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거리가 멀어서 오가는 게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 혼자 지내기엔 참 적당한 곳이었어요. 방도 넓었고 쾌적했고 주방도 나름 갖춰져 있었거든요. 대학 생활은 비교적 평범하고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사실 공부 말고는 딱히 잘하는 것도 없었고 다른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제 성격이 좀 내성적이기도 해서 사실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진 않았는데 그 친구도 저처럼 농어촌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라서 그런지 말도 잘 통했고 죽이 잘 맞았어요. 서로 같은 처지라 그런지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죠. 이 친구를 알게 된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학교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됐어요. 평소에 술이랑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터라 처음 마셔보는 술이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주량이 꽤 센 편이더라고요. 학교 선배들도 신기했는지 너 술 잘 마신다 라면서 계속 술을 따라주는데 저는 멀쩡한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픽픽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덕분에 여자 선배들이나 동기들과도
처음으로 술을 마셔보게 되었죠. 술게임 같은 것도 하니까 괜히 더 설레고 분위기도 좋았고요. 그렇게 술을 진탕 마시다가 보니 어느새 시간이 늦어버렸고 밖에 나오니 대중교통이 모두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게 학교 근처까지만 가면 제 자취방까지 걸어서 한 5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친구한테 혹시 길이 애매하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하고 물어봤는데 친구 녀석이 크게 웃으면서 난 괜찮아. 우리 집 여기서 가까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랑 비슷하게 자취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친구는 근처 아파트에서 통학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의 말에 오히려 제가 그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된 셈이죠. 친구 말로는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어머니와 단둘이 서울로 올라와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뒷바라지해 주시려고 엄마랑 둘이서만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살짝 부럽기도 했어요. 친구는 저를 배려한다며 자기 침대를 양보해줬고 저는 편히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아올 무렵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뒤에서 살짝 껴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잠결에 눈을 떴는데 그 순간 깜짝 놀랐죠. 저를 뒤에서 감싸 안은 건 다름 아닌 친구 어머니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자고 있던 침대가 친구의 침대였잖아요. 어머니는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장난스럽게 안으신 건데 사실 제가 아들의 친구였으니 저도 많이 놀랐지만 그 상황이 되자마자 친구 어머니도 엄청 당황해하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처음 보는 까무잡잡한 젊은 남자가 아들 침대에서 자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친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나이도 훨씬 젊어 보이시고 전혀 아줌마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어깨를 덮는 긴 생머리에 머리카락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흔히 볼 수 있는 뽀글거리는 파마머리와는 완전 다르셨죠. 친구 어머니는 40대 후반, 거의 50대를 바라보는 나이였는데도 저희 친척 누나랑 비교했을 때 그 젊음이 한치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나이에만 풍길 수 있는 성숙한 여성미와 동안의 매력이 더해져서 제 눈에는 한층 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느껴졌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정말 아들을 끔찍하게 챙기시는 분이었어요. 아들 하나뿐인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키우시는 게 서울까지 딸아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친구 어머니는 20대 초반에 친구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어릴 적에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젊은 나이에 혼자 몸으로 아들을 키워내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친구를 향한 그 사랑이 절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침에 잠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긴 했지만 그날 친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 친구가 고향에 있을 때부터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까지 집에 친구를 데려온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를 참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학교 수업을 마치면 친구 집으로 발길이 자주 향하게 됐어요. 학교랑도 더 가까우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친구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같이 저녁도 먹고 그러다 보니 식비도 절약되고 여러모로 좋았어요. 어쩌다 한 번씩 집에서 직접 만든 따뜻한 집밥을 먹게 되면 그 맛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처음 친구 어머니를 뵈었을 때부터 어쩐지 친구보다 그분과 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감정이 처음이기도 했고 어쩌면 그분이 저희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기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연스레 마음이 끌려서 자주 친구 집에 들러 시간을 보내는 게 제게는 은근히 설레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친구 어머니의 미모에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셋이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어머니가 친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로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은근슬쩍 어머니를 계속해서 쳐다봤기 때문에 그 시선이 남다르다는 걸 눈치챌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요즘 어머니들이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라고 해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아침에 그토록 강렬하게 껴안으며 깨워준 적이 없었거든요. 장난으로 아침잠을 깨우려던 거라고 하기에는 그때의 느낌이 너무 진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떠오르고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중요한 일로 아침에 학교에 일찍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일찍 나가야 하는 데다가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 시간을 맞추는 게 영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있으니 친구 녀석이 뭘 그렇게 고민하냐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면 10분이면 학교에 도착하는데 왜 굳이 집에서 오려고 해? 라며 하루 자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마침 친구는 그날 밤을 새고 아침에 일찍 돌아올 예정이라서 집에 없을 거고 친구 어머니도 마침 고향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가셔서 그날 집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걱정 말라면서 현관 비밀번호까지 흔쾌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말처럼 집은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어요. 배가 조금 고프긴 했지만 아무리 친구가 오라고 했다고 해도 남의 집에 들어와 밥까지 해먹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씻고 그냥 일찍 잠을 자려고 했어요. 왠지 모르게 그날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았지만 그저 피곤했던 탓에 빨리 잠들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달콤한 잠에 한참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불 속으로 무언가 파고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반쯤 잠에서 깬 채로 그 느낌을 느꼈는데 어둠 속에 비치는 실루엣만 봐도 이게 친구가 아닌 건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 이건 친구의 어머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에는 한순간이었죠. 그 모습은 제가 매일같이 바라보고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던 친구 어머니였으니까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순간 입 안으로 진한 술 냄새가 훅 퍼져 들어왔어요. 아, 친구 어머니가 술에 많이 취하셨구나. 그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미 이불 속 가득 퍼진 술 냄새 때문에 저도 마치 술 기운에 취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술을 마셨어 라고 말하셨습니다. 친구의 친가,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 입장에선 시댁이죠. 거기에 돌아가신 남편,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의 일로 다녀오셨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수모를 당하셨나 봐요. 원래는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올라오실 계획이었지만 거기서 견딜 수 없는 무언가를 겪으셨는지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망치듯 나와 근처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는 집으로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취기가 올라오셔서인지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말을 하면서도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데 감정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듯했고 뭔가 애틋하고 외로운 기운이 그 어두운 방 안에 가득 차올랐어요. 어쨌든 평소에 마음속으로 동경하던 친구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으니 솔직히 좋기도 했고 또 당황스럽게 상황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친구인 척, 그냥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도 너무 가깝게 들려서 괜히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어머니 몸에 원래 열기가 많은 건지 점점 안쪽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열기에도 불구하고 저는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고 긴장해서 그런지 오히려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친구 어머니가 하소연하듯 넋두리를 하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제 옆에서 잠이 드시더라고요. 상황이 일단락된 듯 했지만 문제는 어머니가 제 옆으로 깊숙이 파고드신 탓에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순간 어머니가 깰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친구 침대에 있는 게 아들이 아니라 저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일이 더 크게 번지지 않을까 싶어서 숨죽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 고민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피곤했던 건지 아니면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좋아서였는지 결국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함께 잠들어 있다가 어느새 아침이 밝았는데 친구 어머니가 눈을 뜨자마자 옆에 누워있는 제가 아들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깜짝 놀라시더니 괴성을 지르며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게 놀랐고 뭐라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 어머니가 오히려 당황하며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다라며 제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예쁜 분한테 사과를 받다니 감사할 따름이었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어서 조용히 있었어요. 친구 어머니는 이어서 부탁하듯 말씀하셨죠. 오늘 일은 비밀로 해줘요. 집에 들어왔던 것도 친구에게 말하지 말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친구에게 의심을 사는 것보다도 아버지 일로 고향에 다녀온 후에 그냥 집에 바로 돌아와 버린 걸 알면 친구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야 뭐 그 부탁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도 친구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친구 어머니도 그날 일을 전혀 티 내지 않으시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괜히 친구와 어머니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혼자 불편해하고 뭔가 어색한 기색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더는 제 학교와 자취 생활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학비나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현실적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한동안 휴학할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돈을 좀 모아서 복학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그때 친구 녀석이 저한테 제안을 해왔어요. 사실 친구가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엄마를 혼자 집에 두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엄마가 부대 근처까지 따라가서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입대하고 나면 방이 비어있을 테니 제가 그 방에서 지내면서 틈틈이 어머니에게 아들 노릇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염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당장 생활비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친구가 군대 가는 날까지 셋이서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친구 어머니도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어요. 그날의 일은 비밀로 묻어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죠. 덕분에 저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친구가 입대하던 날 셋이서 함께 논산훈련소까지 갔습니다. 친구와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이라 저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지켜만 봤어요. 그런데 친구가 입대를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부터 어머니가 정말 슬프게 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시고 어찌나 서럽게 우시는지 옆에서 말을 건네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머니 곁에 앉아 있다가 이게 다들 가는 군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친구도 거기서 잘 적응하고 씩씩하게 지낼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며 토닥여 드렸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아가면서 그래 너의 말이 맞다 하시긴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과 외로움이 가득해 보였어요. 친구 어머니는 제 어깨에 기대서 한참 동안 울고 나서 지치셨는지 결국 마른 눈물을 삼키며 한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친구가 저한테 아들 노릇 좀 해달라며 부탁했던 게 생각나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야겠다 싶어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침실로 안내해드렸어요. 일단 푹 주무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며 어머니를 침대에 뉘어드리고는 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 어머니가 제 팔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아들 없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잠들 수가 없어. 하시면서 그날 그때처럼 제가 곁에 있어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에 한순간 망설였지만 사실 저도 그날의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어머니 곁에 침대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옆에 누워서 어깨를 토닥여 드리는데 그 손끝의 감촉이 저도 모르게 부드러워졌고 어머니의 얼굴이 제 품으로 파고들며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엔 위로의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던 손길과 시선이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고 그날 밤 친구가 입대하던 첫날이자 저희 둘만 아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친구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말해서도 안 되는 은밀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죠.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망설였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예전에 꽁트 같은 거 보면 신혼부부가 서로 눈만 마주쳐도 불꽃이 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괜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때 정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를 갈망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때로는 그 정도가 우스울 정도로 잦았어요. 어떤 날은 친구 어머니가 아예 일도 나가지 않고 저도 대학교 전공 수업을 빠진 채로 둘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던 적도 있어요. 말 그대로 쉴 새 없이 사랑을 나누면서 말이죠.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물만 마시면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몸이 나만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열정적으로 즐겼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친구가 입대한 지 한 5개월쯤 지났을 때 드디어 첫 휴가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군대에 가더니 오히려 얼굴이 더 밝아 보이더라고요. 새까맣게 햇빛에 그을린 얼굴로 휴가를 나왔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몰라볼 정도로 생기가 넘쳤죠. 저와 친구 어머니는 그 5개월 동안 마치 부부처럼 지냈지만 막상 자기 아들이 오니까
친구 어머니는 아무래도 저보다는 아들에게 더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질투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저 그때만큼은 친구와 어머니가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을 마음껏 누리게 두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나온 친구가 저랑 술 한잔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친구가 슬쩍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들 노릇 잘하고 있냐? 순간 당황스러워서 얼버무리면서 그럼 잘하고 있지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친구가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외로움을 많이 타시거든. 너는 죄책감 가질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엄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 그때 깨달았어요. 친구는 이미 제가 그분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제가 그 역할을 하기 전에는 친구가 직접 어머니를 챙겨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는 저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분의 외로움과 아픔을 알고 있었고 그걸 채워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사실 이런 게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엇나가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친구는 제 생각을 알아차렸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도 이게 옳지 않은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이제 너가 있으니까 나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어. 죄책감이 덜해진달까. 그리고 친구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사실 너가 우리 엄마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거 다 눈치챘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를 잘 챙겨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내 마음이 다 보여서 그랬던 거야. 친구는 진지한 눈빛으로 앞으로도 자기가 전역하고 나서도 학업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한테 계속 부탁할게. 우리 엄마 잘 부탁해. 하고 말했어요. 그 순간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친구의 진심 어린 부탁에 어떻게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친구의 어머니를 위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기로 했어요. 친구에게도 그리고 친구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전까지는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깨달았죠. 사실 저는 정말 엉망진창인 상황에 얽혀버린 거였고 이렇게 망가져버린 게 후회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당장 현실을 생각하니 어쩔 수 없었죠. 아직 졸업도 해야 하고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건 친구 어머니의 외로움을 풀어주는 노동의 대가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친구가 전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집에 돌아온 그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조용히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는 제가 갑자기 떠나려 하니까 이러는 게 어딨냐 하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친구 어머니도 많이 아쉬워했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그때는 제가 그 집을 떠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복잡했던 감정들을 정리하면서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서로를 위해서 가장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친구는 계속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이제는 내 갈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라고만 말하고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모든 걸 잊어버리려는 듯 군 입대를 선택했어요. 도피하듯이 군대로 들어가서 친구와도 자연스레 연락이 끊기게 됐고요. 지금은 솔직히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살아있는지조차도 모르겠네요. 물론 마음만 먹으면 친구를 찾아볼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겠지만 그러다가 괜히 이제는 60이 다 되어갈 친구 어머니와 다시 얽히게 될까봐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때의 기억은 기억으로만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안 마음에 담아둔 걸 털어놓으니 조금은 후련해지네요.